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 물질의 이중성 볼게요. 자, 지난번에 숙제한 데서 증명할 건 없었어요? 빛의 이중성에서? 없죠? 이쪽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오히려 쉽게 나와요. 내용이 어려울수록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자, 물질의 이중성 페이지 304페이지 봅시다. 먼저 물질의 이중성, 지난번에 빛의 이중성을 공부했잖아. 빛이 파동성을 띠느냐 입자성을 띠느냐, 이제 그 두 학파로 나눠서 대립이 됐다가 빛의 파동성의 증거가 나오면 파동이라고 있다가 빛의 입자성이 증명이 되면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다가 오늘날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둘 다 이제 인정을 해서 이중성을 갖는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이중성도 나온 거야.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질은 입자성을 띠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물질도 파동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알게 된 건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물질들은 입자성을 띠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입자적으로서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크기가 작은 입자들 있잖아요. 매우 작은 입자들, 매우 작은 입자들이 운동을 할 때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운동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작은 입자들의 경우에는 파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들이야. 물론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도 했고 이론적으로 증명도 했고 또 실험으로도 그것도 확인도 했어요. 자, 먼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드브로이파입니다. 드브로이는 과학자 이름인데 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의 파동성을 설명한 게 이제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 있죠. 전자는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파동성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이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성을 이제 이 파동을 드브로이파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증명되는 과정은 이제 좀 복잡한데 일단 결론이 이제 먼저 나왔어요. 드브로이파 물질파는요. MV가 뭐예요? 운동량이잖아요. 질량 곱하기 운동량. 자,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여기서 플랑크 상수는 6.626인데 반올림해서 보통 이제 6.63 이 정도로 써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자, 이것이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 값. 자, 숫자는 외울 필요 없지만 단위는 체크해뒀어요. 전에도 체크했었죠? 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광자의 에너지 알게이를 광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 하나의 에너지 크기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광자 알게이 하나고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될 때는 이것의 n배 정수배로만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그게 이제 광양자설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때 플랑크 상수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진동수고 이건 에너지예요. 그럼 에너지의 단위와 진동수의 단위를 조합하면 이 단위가 나와요. 자, 에너지 단위는 줄이잖아요. 그죠?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인데 헤르츠라는 게 뭐야?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넘어가면 세크가 되죠. 그래서 줄 세크가 되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그래서 단위는 여기서부터 이해해서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래요. 그러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야구공을 던졌어요. 예? 숙준이 가족 행사로 뭐 한다고? 미투 연락 좀 해주시죠.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보내준다고. 네. 자, 야구공을 던졌어요. 그럼 야구공은 질량이 크잖아요. 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는 광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지. 파장이 굉장히 짧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이렇게 파동성을 그릴 때 이렇게 마루 이렇게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이게 붙어버린 거란 말이야.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파동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파장도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서 이거랑 맞먹거나 이거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작다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작다면 이제 파장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야. 그럴 때 파동성도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볼게요. 입자의 속력이 V, 질량이 M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람다이다. 입자의 속력이 2V일 때, 질량이 2M일 때 이 물질파의 파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먼저 자, 속력이 V고 질량이 M일 때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때 파장이 람다래요. 문제 중에 주어진 내용이 그래요. 근데 속력 2V야. 얘가 2배가 됐어. 2V. 질량이 2배가 됐어. 2M이야. 그럼 봐봐.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됐으니까 분모가 4배가 된 거지. 분모가 4배가 되면 파장은 어떻게 돼?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파장은 4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전자들의 파장, 전자가 운동할 때 파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운동에너지 공식이 이거잖아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 mv 들어가 있네. 여기도 mv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이거랑 이 운동량과 관련된 공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보니까 이 운동량을 P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2는 이쪽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질량을 하나씩 곱해준 다음에 루트를 세우게 되면 이쪽에 mv만 남죠. 따라서 mv, 운동량 mv는 루트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요. 자, 요 식에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전하량에다가 전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전하량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전하량의 크기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라.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루트.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2배의 2 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V는 뭐예요? 전압이에요. 전이차 전압.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너희들이 따로는 안 배웠는데 이제 나중에 물리 2에 가서 공부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고 여기가 플러스 전하면은 네. 야 여기가 지금이에요 사이가. 그럼 여기가 전자가 있으면 전자는 얘랑 어떻게 돼? 반발을 하지. 얘는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얘랑 반발하고 얘랑 인력 때문에 이쪽으로 점점 가속될 거야. 그지? 이해됐어? 이게 점전하게 그냥 Q라고 쓰자. 자, 이 점전하 플러스 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플러스가? 자, 요게 마이너스 Q. 얘가 이제 뭐 전하, 여기다 쓰자 거꾸로. 이쪽이 플러스 Q라고 하자. 플러스 Q인 점전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점점 가속돼서 여기 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때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이들 사이의 전이차 V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고요. 얘의 전하량이 클수록 얘랑 반발은 크고 얘랑 인력이 크지. 그래서 이때 Q 곱하기 V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Q인 여기 있는 점전할 일로다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여기가 사이가 진공이고 전이차 V인 이 두 개의 전극판 사이가 이제 진공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스스로 가속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에너지를 갖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에 옮겨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체의 질량 무시할 수 있어요. 점전하니까. 그럼 오로지 전하량의 곱셈 비례하고 얘가 이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n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전하량이 n배가 되면 얘도 n배가 되니까 이 값도 n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전기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가 되는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뭐라고 쓰냐면 보통 2라고 써요. 이 점전하가 전자일 경우에 전하량,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2라고 쓰고 V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어요. 알겠어요? 전에 우리 본 적도 잠깐 있어요. 앞으로 이건 필요할 거예요. 에너지라는 줄이죠. 네.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로 쓰게 되면 줄과 어떤 관계냐면요. 이렇게 돼요. 1 일렉트론 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봅시다.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차는 1볼트예요. 그러면 쿨롱 볼트가 뭐랑 똑같냐? 줄과 같은 단위예요. 쿨롱 볼트가. 그러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1 일렉트론 볼트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나중에 통합과학 할 때 지금 네가 물리원을 먼저 했잖아. 네. 근데 통합과학 할 때 이거 또 나와요. 통합과학 할 때 나중에 핵반응을 할 때 이거 나와요. 저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여기서 이제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운동 에너지 대신에 일렉트론 볼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를 합친 단위야. 전자의 전하량과 전이차를 곱한. 알았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자체가 줄과 같은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전자의 전하량에다가 전이차를 곱한 값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화에 이렇게 나와요. 전하 V, 전이차 또는 전하 V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이쪽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그하고 반발을 하고 플러스가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가속되지, 빨라지지. 그래서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제 여기서 대입할 거예요. 이제 다시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요게 운동량이잖아요.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해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세요. 분모는 루트 2m v 분의 플라크 상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도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식도 나오고 막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분 이해하고 외워두세요. 나중에 네가 물리 2를 공부하든 또는 통합과학에서도 이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학원에서도 나와요. 자, 물리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고원자 모형에서 이거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고원자 모형에서 화학에서는 1몰당이라고 해서 킬로줄 퍼 몰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자 하나당이야. 전자 하나가 전이차 1볼트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1 일렉트론 볼트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10의 4승 곱하기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1몰에 해당되는 숫자거든. 그래서 이것을 킬로줄 퍼몰 단위로다가 화학에서 바꿔서 나타내. 그래서 화학은 아직 공부 안 했죠? 했었어요. 화학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 잠깐만 선생님 설명하고 지울게요. 승준이는 화학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 자, 우리 고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주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에 1312kJ 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아니 근데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이거 보면 기억 안 나는데도 안 나요.
그래. 그런데 이거는 고원자 무형에서 이제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야. 수소 원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 이렇게 계산해. 이거는 화학에서 배웠단 말이야. 이거는 화학에서 배웠던 거고 물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숫자 계산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숫자를 계산하면 13.6인가 나와요. 이 숫자 계산하면. 알겠어? 13.6인가 나오고 여기 계산하면 10의 4승 줄 나오지? 네. 그치? 그런데 이게 뭐야? 킬로가 10의 3승에 해당되는 거야. 아. 킬로가. 그래서 이 숫자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곱하면 이 숫자 나온다.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그 지숫자가 13쪽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일렉트론 볼트도 아니고 나와야 되는데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곱해야 되면 10의 4승줄 나오는데 이 숫자가 그정도 안 나오는데 13.6 선생님이 잠깐만 착각했나? 가만히 있어보자. n의 제곱분의 13.6 킬로줄 분몰 화학에서 맞아. 인몰당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 단위이고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자 하나당이야. 지금 뭘 안 했냐면은 요게 일렉트론 볼트가 저기야. 이 숫자가 잘못되는데 요 일렉트론 볼트가 요거에 해당되는 값이고 여기다 13.6을 또 곱해줘야지. 13.6을 곱해줘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이 계산해준 이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요 13.6은 어디 갔어? 일렉트론 볼트는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게 일렉트론 볼트잖아.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몰당이야. 일몰은 6.52 곱하기 10에 23증계가 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건 하나당이야. 여기다가 아보가드수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이 숫자까지 곱해줘야지. 요거 곱해줘. 지금 이 숫자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줄,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에 23승, 그 다음에 13.6까지 곱해줘야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잘못한 거 아니고 이제 요거 단위만 바꿔준 거고 이거. 알았지? 네. 자, 그래서 물리에서 배운 거랑 화학에서 배운 거랑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서 물이라고 썼는데 이게 화학에서 배우는 거고 화학에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줄이고 물리에서 공부한 건 요건데 이들의 연관을 관계를 하려면은 이거 알아야 돼. 1 일렉트론 볼트가 의미하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다는 거. 아까 유도되는 과정 썼는데 못 지웠고 결과만 썼어요. 자, 됐죠? 네. 그래서 304페이지 이제 심화 내용까지 한 겁니다. 자, 물질파 확인하는 실험. 자,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먼저 데이비슨과 거머가 있어요. 거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니켈 표면에 54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검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4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는 이 안에가 이제 거의 진공에 가까워요. 그러면 전자들이 가속됩니다. 가속된 전자를 금속 표면에 부딪히게 해요. 그러면 니켈 표면에 부딪힌 다음에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산란된단 말이야. 이때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측정했어요. 그런데 특정한 각도로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가 많은 걸 확인했다. 왜 특별한 각도일 때 더 많으냐? 모든 각도에서 동등하지 않고 특별한 각도에서 튀어나오는 전자 수가 더 많았음을 확인했단 말이야. 네. 그 이유는 전자가 파동처럼 회전하여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각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 때 점점 커지든가 점점 작아지든가 균일하든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각도를 달리하면서 비췄을 때 54 볼트로 입사하는 전자를 비췄을 때 특별한 각도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지.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회절돼서 나오는 전자들끼리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회절이나 간섭은 파동의 특성이었잖아. 파동성의 증거였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전자가 파장과 드브로이파의 물질파 이론하고 계산하고 일치했단 말이에요. 자, 밑에 이제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이 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알루미늄 박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놔요. 여기다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요, 여기다가 X선을 쐈어요. 여기다 X선을 쏴보기도 하고요, 또는 전자살 또는 전자선, 여기 선이라고 했나? 전자선. 자, 전자도 여기서 원래 전자가 빗선자거든. 그래서 이거는 빛이라는 건데 얘는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빗줄기처럼 전자를 연속으로 쏜 거야. 이쪽으로다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얘를 쏴보고 얘를 쏴봤어.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쫙 들어간 것이 이제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판 하나가 있어요. 건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정면에 만약에 부딪혔다면 입자라고 한다면 여기만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퍼져나간다라고 할 때 봐봐라. 얘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야. 왜냐면 오다가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퍼져나가기만 했다면 입자가 어때요? 관역을 향해서 쏠 때 관역의 중심에만 만나요? 그렇죠. 중심, 여기서 뭐 어떤 공기 분자라든가 아니면 이 자체가 이제 어떤 회전을 그러니까 약간씩 뭐 휘어져서 관역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쏟아보면은 여기에 제일 이 근처에 많이 맞고 이 주위에서 이제 막 흩어지는데 거의 대칭적인 구조고 갈수록 희미해지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랑 이 주변이 또 밝고 어두운 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발견된 전자에서 감간된 이 부분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어. 그림처럼. 네. 왜 이렇게 이 그림 보세요. X선을 짰을 때랑 전자선을 쐈을 때 X선은 뭐예요? X선은 전자기파잖아. X선은 얘는 전자기파예요. 얘는 전자기파로서 얘는 우리는 파동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는 입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자에 의한 회절무늬랑 X선에 의한 회절무늬가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런 무늬는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얘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전자선 가지고 했을 때도 비슷한 무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봐봐. 자, 알루미늄 박판에 파장이 같은 X선과 전자선을 입사시켰어. 파장을 같게 해줬어. 이 특징은. 그랬더니 X선하고 전자선에서 회절 무늬가 동등한 같은 형태의 회절 무늬가 나타났어. 근데 얘는 화분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얘는 입자잖아요. 전자랑 입자인데도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어요. 파장을 갖게 해줬더니. 따라서 이 전자선도 파동성이 나타난다. 회전에 의해서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원형의 형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대칭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회전에 의한 간섭 무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도 이중성을 띠듯이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설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이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물질파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질파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물질들은 질량이 작지 않아요. 따라서 운동량이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운동량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워낙 작은데 분모가 크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지죠. 파장이 0에 가까워져요. 그럼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물체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짧아. 그 파장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파동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관한 탐구자료 실험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전자의 입자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바람개비 한쪽 날개를
이 음극선 관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음극선 관은 진공이어야 하죠. 여기서 진공이라는 말은 빠져있죠. 근데 진공이어야 해요. 만약에 진공이 아니면 그 안에 공기 분자나 이런 것들이 마찰로 인해서 바람개비가 회전하지 못하겠지 잘. 그지? 그럼 여기는 바람개비가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도 없어야 되고요. 축에서 마찰도 거의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전자를 날개에 계속 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처음에는 약간씩 돌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빨리 돌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바람개비를 회전시켰다는 얘기는 바람개비가 뭘 받았다는 얘기야?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힘은 혼자 주고받을 수 있어? 아니죠. 항상 쌍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바람개비가 힘을 받아서 회전했다는 얘기는 음극선도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음극선이 이제 힘을 받으려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 따라서 음극선으로 이는 입자의 질량이 있고 그것이 부딪힐 때 속도가 준다거나 아니면 가속도 값이 0이 아니죠. 등속 운동할 때는 가속도가 0이지만 부딪히면서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일을 했다고 할 말이야. 얘를 갖다 회전을 시켰어. 그 힘을 가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힘을 받은 거야. 주고받은 힘이 크기 똑같지, 그지?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힘은 혼자 작용하거나 할 수는 없어. 항상 쌍으로 주고받아야 되며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럼 바람개비를 회전시키는 힘만큼 음극선도 힘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음극선은요 갔다가 부딪히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가속도는 이게 0이 아닌 값이 될 수 있어. 그럼 질량도 0이 아니어야지 힘이 작용한 거잖아. 그럼 질량이 0이 아니라면 뭐야? 입자란 얘기야.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입자란 얘기야. 따라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있다라는 거고 걔는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음극선을 구성하는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어? 전자라고 부르게 된 거야. 마이너스 전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요거 그림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어쨌든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서 회전하므로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음극선 자체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여기서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을 해봤더니 이것이 X선과 똑같은 회전무늬가 나타났어요. 근데 전자는 입자성이 증명이 됐는데 회전무늬 나타났네. 회전무늬는 파동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면서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밑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전자의 파동성 관찰. 아까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원 형태 공심원의 회전무늬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중슬릿 실험을 했어요. 이중슬릿은 슬릿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중슬릿. 그래서 많은 레이저 빛을 많은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를 각각 이중슬릿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를 봤더니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가에서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나타났지. 그러니까 이중슬에서 나온 빛들이 이제 간섭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절 무늬가 간섭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레이저 빛은 우리가 밝기가 있기 때문에 회절에 의한 간섭 무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밝게 보이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간섭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 또한 마찬가지. 전자총에서는 전자를 연속으로 계속 발사시키는 건데 레이저 실험과 똑같은 장치에다 전자총을 계속 발사시켰어요. 그랬더니 전자의 양이 여기는 밝고 어둠이라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자가 많이 도달한 부분이 있고 조금 도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전자는 우리는 입자라고 알고 있지만 간섭에 의한 회절무늬가 똑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도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기도 하고 아까 그 알루미늄 박판에다가 그 전자선을 쐈을 때 회절무늬 그림하고 이거 다 파동성을 설명하는 실험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현미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분해능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분해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멀리 있는 별빛이 있어요. 여기서 별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점을 찍을게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떨까요? 저거 두 개의 점으로 보이나? 어? 그냥 안 보이는데. 아, 너 눈이 나빠서 그래. 자, 멀리서 보면요,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은 두 개로 돼요. 두 개의 점이에요. 분명 가까이서 보면 두 개의 점이에요. 그러면은 분의 능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개의 점으로 인식이 될수록 분의 능이 좋은 거예요. 분의 능이 안 좋을수록 이건 하나의 점으로 보여요. 실제로 빛은 어떻게 돼요? 오면서 회전을 하죠. 그럼 이 여기서 나오는 빛들이 약간씩 회전돼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거랑 이거랑 붙어서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여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을 보면은요,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하나의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얘를 분의 능이 좋은 걸로 보면 여러 개의 별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은하는 굉장히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많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 아닐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분의 능이 적은 전자현명으로 관찰했더니 이건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별들의 집단인 거야. 그 별 하나하나가 구별이 되죠. 그런 걸 분의 능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분의 능은 언제 좋으냐면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좋아요.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적외선별 같은 경우에는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면은 회전이 잘 돼요.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빛이 퍼진다는 얘기야. 빛이 퍼지면서 들어와. 두 점에서 나온 빛이 퍼지면서 들어와. 그럼 내눈에는 하나의 합쳐져서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 파장이 긴 편이라 그런데 자외선이라든가 X선 파장이 짧아서 분의 능이 더 우수해. 알겠어요? 그래서 두 점이면 똑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이라면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두 개의 점으로 보이는 거고, 파장이 길면 이것이 오면서 두 개의 빛이 회전돼서 하나의 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의 능이라고 하는데,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는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우수하다. 밑줄 쳐.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우수하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광학현미경의 분의 능이라고 하는데, 광학현미경은 뭐야?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가시광선은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380에서 한 750 정도가 돼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380에서 한 750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400에서 700으로 기억하세요. 그냥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 정도의 파장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파장이라면요, 얘네들이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떨어진 두 점은요,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의 능이 그 정도의 한계야. 그러니까 0.2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떨어지면 두 개의 점인 걸 인식을 할 수 있어. 광학현미경 가지고. 알았어?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깝거나 이 정도 거리 안쪽에 있으면요, 하나의 점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0.2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바이러스 같은 거죠.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정도란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이러스가 안 보여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분의 능의 한계보다 더 작은 물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뭘로 봐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박테리아는 세균을 말하는 거죠. 네. 세균은 크기가 좀 커요. 근데 바이러스는 크기가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작아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정도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요. 전자현미경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밑에 그림 잠깐 볼까요? 분의 능의 비교. 광원 1과 광원 2가 있어. 둘 다 뭐예요? 두 개의 광원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원인데, 그것이 작은 슬릿을 통해서 나올 때,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비춰진 빛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살짝 중첩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중첩돼 있을 때는 마치 하나의 점처럼 거의 보이는 거예요. 많이 중첩될수록.
그래서 인접한 두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한 스릿을 통과하면서 각각 회절하여 스크린에 상을 맺혔을 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더 많이 겹쳐요. 길수록 더 많이 겹쳐요. 파장이 길수록.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점점 겹치지가 않아서 두 개의 점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가 보세요. 가. 파장이 긴 거죠. 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루 부분이 이제 밝은 거라고 하자. 마루하고 마루가 많이 겹쳐 있죠. 거의. 그래서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건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에서 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으니까 어때요? 두 개의 점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네.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파장은 가가 가장 길고 나, 다 순서입니다. 그럼 분해능은 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 다 순서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옆에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한번 훑어봅시다. 자, 아까 그 얘기는 했네요. 여기서 야구공하고 전자얘기.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라고 해서 야구공하고 전자 있는데 야구공하고 전자를 보면 속력은 전자가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질량은 야구공이 훨씬 더 커요. 따라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누가 더 클까요? 야구공. 야구공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질량에 비해서 이게 질량은 야구공이 훨씬 크고 속력은 전자가 훨씬 빠른데 그들의 곱은 야구공이 훨씬 더 커요. 속력과 질량의 곱은 야구공이 훨씬 더 커. 그 이유는 전자가 그만큼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운동량은 야구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야구공의 파장이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파동성이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야구공에서는. 알겠지? 전자의 경우에는 이 값이 굉장히 작아서 이거랑 계산해줬을 때 이 값이 0에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파장이 관찰되니까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밑에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 이건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전자의 이중슬릿에서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스크린에 이중슬릿과 같은 틈을 통과한 개수의 밝은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봐봐. 만약에 여기서 전자총을 계속 쐈는데 이중 슬릿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에서 나간 것이 슬릿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통과한 거 이쪽을 통과한 이쪽에만 도달해야 돼. 이쪽 통과하면 이쪽에만 도달해야 되지. 그래서 전자들이 많이 도달한 것이 두 개의 선으로만 나타나야 돼. 그치?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네. 이것이 전자가 입자성만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실험 결과가 밑에 나처럼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거기서 나처럼 이제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것과 적게 도달하는 부분이 두 개의 선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서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쐈는데 여기서 이중슬릿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통과한 것이 뭐 이쪽에 여기에만 여기서 통과한 것이 여기에만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간섭 무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 파장이 길수록 이거는 지난번에 빛의 간섭에서도 이제 공부한 건데 파장이 길수록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 정도가 크다. 밑줄처럼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고 했어요. 좀 아까도 그지? 그리고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 정도가 커요. 따라서 전자선의 운동량이 감소할수록 물질파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은 넓어진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운동장에 마이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넓죠? 여기 좁죠? 무엇을 의미해요? 옆으로는 이게 좁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돼야 돼? 좁을수록 회전이 잘 되니까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보통 마이크 이런 식으로 생겼는 거 많이 봤죠? 그러면 이 폭이 좁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좁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넓죠? 이게 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운동량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듣게 되죠. 네.
운동량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비에서 놀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골고루 잘 돼야 돼. 그럼 이렇게는 회전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다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는 회전되면 안 돼. 어차피 운동장에 있는 애들이 그래야지 교실에 있는 애들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회전이 잘 안 돼야 되니까 이게 넓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목소리는 회전이 잘 돼요. 그죠? 파장이 기니까. 근데 빛은 어때요? 회전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리고 얘기를 해요. 소리 들리죠? 잘 들려요. 목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음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얼굴은 안 보이죠? 네. 자, 안 보이는 이유는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아서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 이건 슬릿의 폭과 관계 있는 거야. 좁을 때 회전이 잘 일어난다 그랬지. 좁은 쪽으로 더. 그래서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전자선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작을수록 운동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으면 얘가 커지죠? 파장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회전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다시 하나만 해놓고 회전이 언제 잘 되냐? 파장이 길수록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고 전자선의 경우엔 운동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회전무늬 사이의 간격도 넓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분해능이라는 용어 또 나오네요. 광학기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분해능이 좋을수록 구별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작으므로 미세한 물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분해능이 좋은 거야. 우리 화소 얘기하죠. 화소.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거 아니면 그 옛날에 그 뭐지 디지털 카메라 한동안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죠. 근데 그 카메라로 찍을 때 멀리 있는 걸 확대했을 때 깨지잖아요. 네. 경계선이 희미하게 보이고 깨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분해능이 안 좋은 거야. 확대해도 경계선이 명확해. 작은 물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그럴 때가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밑에 빛의 파장과 시류의 크기. 빛의 파장이 시류의 크기보다 길면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회전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시류를 통과할 때 회전 현상에 의해서 시류의 윤곽이 흐릿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서 네가 이 물체를 볼 때 이 경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이것이 회절돼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회절되다 보면은 이 물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빛이 돌아서 네 눈에 들어와. 그럼 이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거나 거의 안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빛의 파장이 시류의 크기보다 길면 회절 때문에 시류의 윤곽이 흐릿해지거나 물체를 관찰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파장보다 물체가 커야 돼. 파장보다 물체가 크면은 이제 회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체에서 이제 반사돼서 나오는 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에 의해서 물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물체에 나오는 빛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이 시류의 크기보다 길면 파장이 길면 길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물체보다도 파장이 길어서 이 물체 뒤에서 회전되어 온다면 이 물체는 인식할 수가 없거나 희미하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다음 빛의 파장이 시류보다 짧을 경우에 회전이 작게 일어나 물체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반대말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요,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현미경이에요. 근데 전자의 물질파는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전자요? 자, 짧아요. 그렇지. 우리가 전자도 이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전자기파 또는 빛보다는 이 값이 큰 값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작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아지니까 회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분해능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 좋은 거구나. 그래, 좋은 거야. 알았지? 네. 그것만 기억해.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 회전이 잘 일어날수록 분해능은 떨어진다.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물질파에서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안 일어난다. 회절이 잘 안 일어나면 분해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광학현미경보다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도 잘 안 일어나고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작은 물체, 아까 바이러스 같은 작은 물체도 관찰할 수 있다. 가시광선으로 관찰 못하는 것을.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 분의 1 정도로 짧아요. 알겠어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 분의 1 정도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회절이 그러네. 안 돼서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해능이 분해능이 우수하다. 배율은 최대 수백만 개 정도로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배율은 뭐냐면은 실제 물체를 얼마나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느냐, 확대해서 볼 수 있냐는 게 배율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1cm짜리를 확대해서 막 한 10cm짜리로 보여, 눈에 막 이만큼 보여. 그러면은 10배로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율이 10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배율은 넓이에 대한 게 아니라 길이에 대한 거야. 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백만 배 정도로 배율이 높으니까 확대를 해도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겠지. 분해능이 우수한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고 배율은 수백만 배 정도로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도 크다. 우리 광학현미경 최대 해봐야 몇 배 확대해서 보면 볼 수 있어. 790배. 뭐 그거 정도 무난한 너희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좀 좋은 거는요 한 수천 배까지도 돼요. 광학현미경 중에서 구경이 크고 좋은 것들은요 배율이 한 수천 배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확대해서 보기가 힘들어. 확대해서 더 이상 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깨지. 그렇죠, 깨져요. 불해능이 떨어지니까 경계선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배를 확대해도 선명합니다. 분해능 우수해서. 그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렌즈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광학 렌즈는 뭐예요? 돋보기 같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광학 렌즈에서 이제 그 빛을 모아주는 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빛을 퍼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약한 빛을 세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줘야 되지. 근데 여기 자기 렌즈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그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전자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전자들에 의해서 자기장을 휘게 해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철시켜서 더 강한 신호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게 이제 자기 렌즈예요. 광학 렌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볼록 렌즈 가지고 하지만 얘는 코일로 만든 원형통에 이제 전자석이 있어요. 이 전자석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와요. 자기장이 들어오게 되면요, 위 그림을 보세요. 그림. 전자 다발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전자물이 내고 들어오면서 다시 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신호를 더 센 신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굴절시켜서 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렌즈입니다. 자, 전자현미경은 언제 쓰면 좋으냐면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더 작은 생명체라든가 원자의 배치 등을 알아볼 때 전자현미경이 유리해요. 그래서 빛으로 볼 수 없는 바이경, 여기서 빛으로라는 건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야.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병원체나 물질 속에 있는 원자의 배치 상태 등을 전자현미경으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재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특징을 잠깐 볼게요. 사이드 궁금해 위에 가시광선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인데 비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 유시자를 떼버렸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했는데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런데 400, 700, 100이 붙었지. 그럼 동그라미를 10의 마이너스 구석에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근데 4에서 7 이건 뺀 거야. 그냥 4에서 7을 빼고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정도인 게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에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몇 배야?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의 1. 파장이 1000분의 1로 잡았어. 10의 3승이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전자의 파장이 그 가시광선 파장이 한 10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1000분의 1이라고 했지만 아까 4에서 7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4000에서 7000 그 정도 분의 1밖에 안 돼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분해 능이 훨씬 더 우수해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확대를 해도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특징 봅시다. 시료에 전자를 쪼여야 하므로 살아있는 생물은 관찰할 수 없다. 왜? 그 생물이 전자에 의해서, 전자살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미세한 생물 같은 경우. 그래서 시료에 전자를 쪼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관찰하기가 힘들고, 공기가 있으면 전자의 진행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의 내부는 진공이어야 해요. 우리 광학현미경에서 경통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진공이어야 해요. 우리 경통에는 공기 들어있죠. 네. 보통에 공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공이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관찰한 거 있는데 봅시다. 광학현미경으로 이것은 세균을 봤어요. 세균. 집신벌레는 세균이죠. 네. 집신벌레를 봤는데 얘가 길이가 이 폭이 한 30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되고요. 이 길이는 한 70에서 한 80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광학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추사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추사 전자현미경은요 내부는 볼 수 없어요. 표면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투과 전자현미경으로는요 내부를 단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학현미경하고 비교한 거에서 이 정도는요 광학현미경으로 보이네요. 그죠? 집신벌레는 훨씬 더 큰 거예요.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런 종류는 이제 세균 정도가 되는데,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서 구조적인 거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광학현미경 많이 봤잖아요. 네. 광학현미경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를 시켜서 직광 렌즈를 통해서 시료 쪽을 비춰주게 되면 이 렌즈를 통한 빛이 시료 쪽을 비치면서 사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얘를 시료를 통과한 양과 통과하지 않은 양, 또 양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대물 렌즈를 통해서 사람 이게 그죠? 경통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사람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직광 렌즈 있죠? 직광 렌즈, 대물 렌즈. 직광 렌즈는 뭐야? 빛을 모아주는 거야.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물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죠. 대물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그저 상을 여기 치니까 상을 확대하는 거고, 저광 렌즈는 이제 눈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볼록 렌즈를 쓰죠. 둘 다 볼록 렌즈를 써요. 여기서 이제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둘의 배율을 곱한 게 망원경의 현미경의 배율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시광선 빛을 이용한 거고, 렌즈는 유리 렌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공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굴절 및 확대된 상을 볼 수 있어요. 빛이 굴절 및 확대된 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의 특징은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회절 현상 때문에 상이 흐려지거나 관찰할 수 없습니다. 가시광선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물체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근데 광학현미경으로는 세포보다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포보다 작은 걸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는데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사전자현미경하고 투과전자현미경. 그런데 주사전자현미경을 보면은요, 여기 증폭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따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사람 눈은. 그런데 전자는 사람 눈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는 시각장치로 바꿔주는 게 이게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총이 이제 쫙 나옵니다. 전자총에 전자를 발산하게 되면 자기 렌즈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더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장에 의해서 일종의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에 의해서 이 전자살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사용 코일을 지나서 이제 대물 렌즈를 지나서 이제 시루에 전자들이 이제 반사돼. 그러니까 전자들이 시루에서 이제 반사된 것이 검출기에 의해서 검출이 되고 그것이 작으니까 증폭기가 이제 증폭시켜주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투과 전자현미경은요, 아까 위에까지 똑같아요. 위에까지 똑같은데 대물 렌즈를 통과한 것이 이제 시루를 지나서 투과가 되는 거야. 시루에서 반사됐잖아. 아까 주사전자현미경 시루에서 반사된 거니까 시루의 표면에서 반사된 거야. 그래서 표면에만 볼 수 있어. 겉모습만. 그런데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루를 통과를 해. 전자살이 통과해서 투과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부를 다 이렇게 투과되면서 내부의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과된 것이 이제 투사 렌즈를 통해서 이제 형광 스크린에 비춰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야. 형광 스크린에 비춰진 것을 이제 옆에 저반 렌즈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차이 알겠어요? 자,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리 교재에 있는 거 봅시다.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쪼여서 여기서 반사돼요. 시료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검출기에 검출이 된 다음에 시료의 3차원적 구조를 곧 표면만을 3차원 구조로 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옆에 투과 전자현미경은요, 전자선을 얇은 시료를 얇게 해서 걔네들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원 단면 2차원 단면이 아주 얇은 판이니까 시료를 얇게 해서 2차원 단면을 구조의 상을 관찰하는 거고. 이해됐죠? 네. 자, 사용하는 파동은 둘 다 전자선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는 전자렌즈를 사용하며 내부는 진공이어야 합니다. 그때 관찰할 때 이제 그 주사 전자현미경은요, 전자 검출기와 연결된 모니터의 영상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은요, 형광 스크린에 맺힌 그냥 상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형광 스크린 자체는 뭐예요? 그 형광 스크린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가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가시광선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형광 스크린에서 이제 저반 렌즈 쪽으로 가시광선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형광 스크린 자체가 변환시켜 주는 거야.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뭐 전자살 이런 것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거야. 스크린 자체에서 가시광선 변환돼서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특징을 봅시다.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특징하고 원리 위주로 받으면 돼요. 자, 원리 아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 특징 봅시다. 특징은 분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어. 모든 면을 돌려가면서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고, 시루의 표면에 전자를 쪼임으로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을 해야 돼. 우리 관찰하고자 하는 시루에다가 표면에 얇은 금속을 코팅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전자를 부딪혔을 때 전자를 또 튀어나오는 거지. 그 금속으로 코팅하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을 우세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 코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료를 얇게 금속으로 코팅한 뒤에 이제 전자를 쏘게 되면은 전자들이 표면에서
다시 부딪혔다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검출기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거고, 그리고 3차원 모든 표면을 다 볼 수 있는 거다. 분해 능은 약간 떨어져. 근데 투과 전자 현미경 분해 능은 아주 좋아. 자, 분해 능이 좋아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며,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 그러니까 느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고 빨리 느려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료를 투과하면서 내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커지면 분해 능이 떨어지므로 시료를 가능한 한 얇게 만들어야 돼요. 자,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은 다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갈 건데, 여러분들 아까 304페이지, 305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크게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공식도 외우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 용어 같은 것도 잘 기억하고, 306페이지에서는 주사 전자 현미경, 투과 전자 현미경 비교해야 되고, 또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준비됐으면 이제 307페이지, 8페이지, 2페이지 문제를 빨리 풀어보세요. 자,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대로 쭉 막히지 말고, 막혔다 싶으면 패스하면서 쭉. 다 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승진이도 빨리 풀어라. 자, 일단 307페이지부터 이제 채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하고 모르는 것만 질문하세요. 파동성, 드브로이파, 운동량, 회절, 이중성, 파동성, 자기렌즈, 투과, 주사. 그 다음에 OOXO, 파동성, 물질의 이중성, OXOO,
파동, 짧을, 자기 렌즈. 자, 틀렸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어떤 거? 근데 몰라서 틀린 거.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실수? 자, 그럼 뒤에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 자, 3분 안에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너무 빡세다. 4분 줄게. 자, 빨리 들어오세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네. 응? 앞에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봐. 네. 공식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칠판에 지금 써놨잖아요. 아.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고 이해도 해야 돼요. 채점 다 했으면 틀리고 고치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뭐 틀렸을까요? 이거 안 썼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거 하나 틀렸어. 틀린 게 뭐죠? 이거 비례한다. 잠깐만 어디 2번? 네. 전자 요질과 파장은 속력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 X는 안 돼요. 자 봐봐. 지금 파장은 속력하고 어떤 관계야? 전자는 입자잖아. 그 물질파에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력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V가 있고 여기서 V가 있는데 여기서는 V가 속력을 의미하고 여기서 V는 전하 또는 전기차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파장은 속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거에는 없습니까? 네. 그럼 축제는 309페이지부터
중간에 312하고 여기는 빼고요. 이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15페이지까지. 309에서 315. 자, 그 다음에 하이탑도 숙제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탑 펴보세요. 하이탑에서는 안 들어갔어.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여기 문제명 문제 같이 풀라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숙제를 먼저 내줄게요. 하이탑 숙제는요 260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만 통합실전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거는 패스하고요. 사고를 문제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문제를 좀 더 풀게요. 하이탑 안 갖고 왔다고 했으니까 완자를 아까 숙제 낸 부분의 일부를 같이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쪽은 좀 공식이나 이런 게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어렵진 않죠. 네. 좀 제일 어려웠던 데가 저기였었죠. 앞에 역학? 네, 역학 쪽. 역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역학에서 그 뭐야 등속도 운동 자율학과 운동. 자 먼저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해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등속도 운동은 어렵지 않죠.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얘기는 직선이라는 얘기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등가속도 하면은 등자가 같을 등자고 가자가 더할 가자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비율이 일정한 거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거. 자,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속도의 정의이면서 공식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지. 네.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다. 이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t를 이렇게 넘기자. t를 넘겼으면 v 빼기 v0. 이 속도 변화량이죠. 그럼 at는 속도 변화량이야. 그럼 마이너스 v0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v는 v0 플러스 at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보여준 게 낮은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공식이라고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그건 언제 써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라. 이건 낮은 속도지?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뭘 보여줘? 속도 변화량을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AT가 속도 변화량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요게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넘어가면 AT는 V-V0니까 속도 변화량인 거야.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속도 변화량이지 그게 AT랑 같은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만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 나오는데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 알죠? 그 식을 이용해서 낮은 속도랑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돼? 평균 속도가 되지. 이게 평균 속도야.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낮은 속도랑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 속도.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되고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낮은 속도랑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인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만 이게 평균 속도인 거야. 알았지?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 대신에 뭐 집어넣어. 야가 봐봐. t가 올라가고 a가 내려오지? 그러면 t는 a분의 v-v0야. 여기 대신에 a분의 v-v0를 곱해주면 분모끼리 곱하면 2a가 되고 넘어가면은 2as가 되고 여기 남은 것은 v 플러스 v0랑 v 빼기 v0만 남고 곱한 것이 그러니까 v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X축, Y축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사다리꼴 면적을 한꺼번에 구하는 공식을 쓴 게 이건데 밑에 사각형과 위에 삼각형으로 나눠서 면적을 구해주면 밑에 사각형의 면적은 V0T가 되고 위에 삼각형의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은 T고요. 높이는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V-V0는 AT랑 똑같으니까 그 대신에 AT가 A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인 거야. 그리고 이 공식은 선생님이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기억해야 돼요.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V가 되는 거야. 변위이면 이건 속도, 이동거리면 속력. 알겠죠? 그리고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를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외워야 되는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위.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V는 속도, S는 변인데 절대값으로 써주면 그거는 이제 이동거리, 속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이거는 언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해두고 이것을 적용해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오로지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건데 자, 높은 곳에 가만히 놨어. 그럼 오로지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처음 속력은 0이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변형된 건데 여기서 처음 속력 V0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만 받고 떨어질 때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다 똑같아요. 공기의 저항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은 없어야지만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때 처음 속도는 0이고 가속도 대신에 밑에서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는 A 대신에 가속도 G를 집어넣는 거예요. 9.8 m/s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물체를 밑에서 위로 던져 올리잖아. 그럴 때는 마이너스 G가 되는데 마이너스 9.8 항상 처음에 운동한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돼. 그거랑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야. 자, 처음에 물체를 놨어. 그럼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지. 그럼 처음에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을 향하는 힘이라든가 그 다음 가속도라든가 이런 건 다 양수로 써주면 돼. 근데 물체를 밑에서 위로 던졌어. 그럼 처음에 운동 방향이 이쪽이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 그러면 중력도 아래로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 함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쪽일 때. 근데 자유낙하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 그럼 가속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가속도하고 힘의 크기는 서로 비례관계고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힘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힘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방향이라든가 결정할 때 동일시해도 돼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V0 대신에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지는 거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A 대신에 G를 집어넣으면 공식 똑같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얘는 가속도를 모를 때 구하는 거지만 여기서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이니까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것이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처음 속도는 어차피 0이고. 그러니까 V는 GT가 되고요. GT. 9.8T.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S는 2분의 1 VT가 돼요. 2분의 1 VT.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얘를 0으로 집어넣는데 그럼 2분의 1 VT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다 집어넣을 때는 얘는 0이니까 이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2GS는 V의 제곱인 거야 그냥. 알겠어? 낙하할 때니까 이동거리가 높이 H거든. 낙하한 거리 H. 그치? H는 2G분의 V0, V 제곱이 되는 거야. 2G분의 V 제곱. 또는 2GH는 V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h는 이건 없어지잖아. 0이니까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언제 뭘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문자 중에서 자, 이동거리 S, 가속도 A, 나중속도, 처음속도, 시간 이렇게 5개의 문자 중에서 만약에 얘가 궁금한데 여기 중에 얘가 없어. 그럼 뭘 써야 돼? 이 공식 써야 돼. 어? 맞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보는데 얘가 없어. 그럼 어떤 식 써야 돼? 어디 갔어? 아, 얘가 없어. V0가 없는 공식은 없네. 그럼 뭐 써요? 그럼 찾아서 써야지. 편한 거. 자, 봐봐. 얘만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얘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세 개만 알면 돼. 이렇게 세 개를 알든 이렇게 세 개를 알든 뭐 어떻게든지 세 개만 알면 나머지 고르는 거 다 구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하나씩만 빠져있고 여기 뭐가 빠져있어? S가 빠져있지. S가 빠져있으니까 S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셋 중에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를 구해야 돼. S는 모르는데 이 중에서 뭐를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것 가지고 문자를 넣어줘. 그랬을 때 S만 없는 게 이거고 이거는 A가 없고 이거는 T가 없고 이것은 V가 없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료 중에서 이 중에서 무엇이 줄여져 있는지를 먼저 찾아.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거기에 문자가 4가지가 나오게 되면 풀 수 있는 거야. 구해야 될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래프랑 같이 연관지어서 때로는 공식을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래프로 그냥 편하게 그래프에서 면적 구할 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주어져 있는지 가지고 면적 구하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배우거든.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H 에너지 합친 일정하다 이거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공식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 그거는 높이 변화가 주어지는데 높이 변화가 위치 에너지 감소한 양이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 것 같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는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에너지 변화 가지고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주면 돼요. 지금 하이타 문제를 좀 더 풀려고 했는데 교재를 안 가져갔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미리 정리를 했는데 항상 이거 있잖아요. 하나하나는 너희들 공식으로 외워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뭘 적용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기억하고 적용시키는 연습 좀 해야 돼요. 연습을 좀 하면은 그만큼 빨라지고 이제 몸에 배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몸에 뵐 때까지는 연습이 돼. 연습 안 하고 그게 저절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좀 자신 없는 단어일수록 좀 더 연습을 해서 이 교재에서 네가 이쪽 단어 틀렸던 문제 한번 볼까요? 앞에 봐봐. 어떤 걸 틀렸어? 제가 책이 두 권이라서 그래요. 앞에만 하자. 그래서 네가 이제 어떤 걸 많이 그렸는지 어떤 게 어려웠던 근데 건지 여기를 되게 많이 틀리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